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이제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복음서 1강 2교시 시간은 신구약 중간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구약 중간사를 이해될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한 400년의 역사가 흘러요. 그리고 나서 많은 배경이 바뀌어요. 그리고 많은 배경이 바뀐 이후에 신약 예수님의 시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래서 신약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경을 보셔야지만이 이해가 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일단 신구약 중간사를 꼭 알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신구약 중간사가 있을 거예요. 앞부분에 한번 펴주시겠어요? 신구약 중간사 보셨죠? 자, 교재 한번 보시면 맨 위에 여러분 한번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신약은 느헤미야와 말라기 이후 400년간의 공백 기간이 흐른 후 시작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 말라기 이후 400년간의 공백 기간이 흐른 후 시작되기 때문에 따라서 신약이 시작되기 전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구약 중간사와 신약에 등장하는 주요 지책들에 관하여 알고 난 후에 복음서를 읽어야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복음서에 들어가기 전에 꼭 신구약 중간사와 주요 지책들을 읽고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쓰여져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이 신구약 중간사는 이렇게 책으로 보면 두껍게 책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신구약 중간사 역사가 꽤 많거든요. 400년의 역사를 다뤘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두꺼운 거를 다 보기엔 여러분 힘들잖아요. 우리는 신약 말씀이 더 중요한 거지 복음이 더 중요한 거지 역사가 더 핵심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신약 성경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거 위주로만 제가 요약을 좀 해드렸어요. 여러분이 만약 역사에 관심이 더 있다 그러면 신구약 중간사 책을 사셔서 두꺼운 책을 다 읽어보셔도 돼요. 근데 나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신약을 읽기 위한 간략한 역사만 나는 알고 싶다. 그러면 오늘 배우는 이 역사만 잘 알고 계셔도 우리가 신약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신구약 중간사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교재에 보시면 일단 뭐라고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나오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게 멸망돼요?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은 어느 나라에게 또 정복될까요? 바로 바사라는 나라예요. 그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인데, 그리고 바사가 정복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으로 넘어왔잖아요. 포로기 이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지배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는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가 등장하잖아요. 에스라가 포로기 이후 때 오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 페르시아 때죠. 바로 이제 그 시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 시기에 들어가면서 BC 539년에서 333년 약 200년 동안 다스리게 돼요. 그러면 이 BC 539에서 왜 333으로 숫자가 내려갈까요? 우리 연도되면 우리 2년부터 5년까지, 10년부터 15년까지 이렇게 가지 15년에서 5년까지, 5년에서 1년까지 이렇게 잘 안 가잖아요. 왜 여기는 역사가 날짜가 거꾸로 가게 될까요? 그 이유를 조금 간단히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성경에 보면은 BC가 있고 그리고 AD가 있어요. 이 BC 보면은 오늘 페르시아 제국이 BC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신약으로 가면 AD로 시작을 해요. 그럼 이 BC와 AD는 무슨 상관이냐? 참 여러분이 신기하고도 또 그리고 놀라운 것을 하나 경험하게 되는데, 이 BC와 AD를 기준으로 삼는 거, 잣대로 삼는 것이 누구의 탄생을 잣대로 삼을까요? 그렇죠. 역사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이 BC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번 보면은 영어로는 그리스도 이전에서 before Christ라고 말해요. 그래서 영어의 약자예요.
before Christ에서 그리스도 전, 그리스도 태어나기 전, 그 영어 약자가 BC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BC 전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때부터 쭉 가니까 역사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니까 태어나기 전 1년 전, 2년 전, 3년 전. 그러니까 예전부터 하면은 3년부터 1년으로 거꾸로 숫자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BC는 항상 역사의 숫자가 역으로 갑니다.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로 줄어들다가 0으로 가면서 이제 뭐가 돼요? 1, 2, 3, 4 다시 커져요. 그게 바로 AD부터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D의 의미는 뭘까요? 그건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아너 도미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약자예요. 아너 도미나이 약자가 AD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해란 뜻으로서 기원 후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이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기반된 연대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세계 모든 역사는 기독교가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 BC,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후 AD로 역사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모든 세계 역사가 그리스도 이후의 역사를 땄다니까 얼마나 참 놀라워요. 그렇죠? 그것에 우리가 자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달력이 일주일이 며칠로 되어 있어요? 7일로 되어 있죠. 왜 7일로 되어 있을까요? 이제 좀 감을 잡으실 거예요. 그렇죠? 창조 질서, 창조 요일이 며칠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한 요일이 7일로 이루어지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일정은 7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달력에 보면 일주일이 7일로 되어 있어요. 왜 달력에 일주일이 6일로 가도 되고 8일로 가도 10일도 갈 수 있지 않아요? 그런 거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왜 달력 일주일이 7일로 끝났을까? 그게 바로 창조 주기를 일주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6일 창조하고 7일 쉬었죠. 그럼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빨간 날이 들어오잖아요. 안식하라고 빨간 날로 쉬는 날로 정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창조의 일정에 따라 달력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부심을 갖고 더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잘 서서 세계를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끌어가야 된다. 그게 BC AD. 그래서 BC 359년에서 333년을 거꾸로 내려가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거꾸로 내려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약 200년간 다스렸는데 그 기간에 무엇이 또 나오게 되냐면 서서히 그리스 문명이 발전되게 돼요. 페르시아 쪽은 어디 쪽일까요? 페르시아 쪽은 아시아 쪽이죠. 이쪽이 이제 오른쪽이 쭉 아시아고 왼쪽이 유럽 쪽으로 가요. 그럼 이쪽에서 이제 소아시아 쪽이 있고 터키 쪽 이런 쪽이 있고 이제 좀 중앙아시아 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뭐 중국이나 이제 그런 쪽까지 쭉 가겠죠. 바로 이런 이제 아시아까지 쭉 큰 아시아가 있는데 여기서 페르시아는 이쪽쯤에서 뒤쪽 중앙아시아쯤에서 이렇게 차고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페르시아가 정복하면서 이쪽 이집트나 이쪽 소아시아나 이런 쪽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그리스에서도 또 하나 여기서도 뭔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 안에서도 나중에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붙게 돼요. 싸움에 붙어버리죠. 붙었다가 나중에 이 그리스가 승리하는 상황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가 승리하면서 이 그리스 문명이 이 아시아까지 쫙 퍼져오게 됐어요. 처음에 쭉 갔다가 여기 정복하러 갔다가 여기서 패하게 되면서 다시 그리스가 힘을 얻고 제패하기 시작했다. 다시 이쪽 아시아를 정복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 문명이 아시아 문명과 겹쳐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 제국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헬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헬라 문명이라는 것이 그리스 문명과 아시아 문명이 합쳐진 것이 헬라 문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한번 교재에 보면 나오죠.
그리스 문명이 발달되게 되면서 나중에 헬라 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BC 359년에서 323년까지 약 30년간 이루어지는데 그때 그리스에 있던 20세 정도의 알렉산더 왕이 이제 정복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리스에서 아시아로 알렉산더 왕이 뻗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리스 문명과 동방의 문명, 아시아의 문명, 즉 오리엔트 문명이라고도 말해요. 그 그리스 문명과 동방의 아시아의 문명이 만나버렸어요. 만나서 헬라 문명이 형성되게 됐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헬레니즘이라고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헬라 문명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스 문명과 그리고 아시아의 동방의 문명이 합쳐져서 거기서 새롭게 만들어진 문명이 바로 헬라 문명이다. 그런데 이것이 큰 주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다? 알렉산더 왕이었다. 알렉산더가 짧은 나이에 12년 동안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32세의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했다 했는데 20세 정도에 전쟁하기 시작해서 32세 젊은 나이까지 큰 나라를 정복하게 되는데 이에 12년 만에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수많은 땅을 다 정복했는데 이 땅을 누군가는 다시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 다스릴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 했냐? 장수들이 그것을 나눠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장수, 수많은 장수 중에 대표적인 4명의 장수가 기득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서 4명의 장수가 이것을 4군데로 나눠서 정복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 교재에 보시면 나오죠. 4명의 장수 중에 첫 번째 카산드로스가 나와요. 카산드로스가 어디를 다스리게 돼요? 그리스와 마케도니아를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리시마크스가 소아시아 쪽을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안티고누스가 중앙아시아 쪽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프톨레미가 이집트 쪽을 다스리게 돼요. 자, 그러면 4군데 여러 번 나오는 거 보입니까? 자, 한 명은 이쪽을 정복하게 되고 한 명은 소아시아 쪽을 정복하고 한 명은 중앙아시아 쪽을 정복하고 한 명은 이집트 쪽을 정복하더라. 이렇게 4개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이. 그런데 이집트를 정복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이제 이쪽까지 팔레스타인까지 이제 같이 정복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 팔레스타인이 그 가나안 지역을 말하는데요. 프톨레미 왕조라고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을 다스리는 장수가 누가 됐어요? 프톨레미죠. 그러니까 프톨레미가 이제 왕으로 돼서 다스리게 되니까 프톨레미 왕조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그냥 이제 넘어가고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왕족이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4개의 장수로 나눠지면서 결국 프톨레미 장수가 이쪽을 다스리게 되면서 왕족이 돼 버리죠.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301년부터 BC 301년부터 198년까지 약 100년간을 다스려요. 이 팔레스타인은 결국은 이 프톨레미 왕조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죠. 그때 있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역사적인 게 뭐가 있냐?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을 하는 기간이 이때였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초 70인역으로 번역된 걸 아실 거예요. 그때가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던 그 시기에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군대 총사령관으로 있던 셀루커스가 있었어요. 그 셀루커스가 프톨레미 왕조 밑에 군대 총사령관으로 있었는데 셀루커스가 욕심이 생겼어요. 권력에. 그래서 반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역을 하기 시작해서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확보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차지해 버렸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사이에 두고 서로 싸우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여기 지도를 통해서 볼까요? 이게 더 쉬울 거예요. 자, 이쪽을 이집트 쪽이랑 팔레스타인 쪽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반역이 일어난 거죠. 프톨레미 왕조의 반역 누구예요? 군대 총사령관이 있던 셀루커스가 반역을 하면서 이 반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 뒤를 그쪽에 장수가 반역으로 먹은 거예요. 근데 이쪽을 차지하다 보니까 정복해서 이거 나눠서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 서로 전쟁이 생긴 거예요. 이쪽에서는 빼앗기지 않으니까 다시 치고 들어갈 거고
이쪽은 또 더 차지하고 싶으니까 이쪽으로 치고 갈 거고. 그러니까 서로 양쪽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양쪽 사이에 어디가 꼈을까요? 팔레스타인이 꼈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이때부터 아주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역경에 빠지게 되는데, 한 번은 프톨레미 왕족 쪽으로 소속이 되고 또 한 번은 셀루커스 쪽으로 또 소속이 되고, 그러니까 자꾸 식민지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이쪽 나라의 식민지가 됐다가 저쪽 나라의 식민지가 됐다가 왔다 갔다 바뀌게 되니까 여기서 중간에서 아주 피해를 엄청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큰 고생길에 빠지게 됐던 거죠. 그러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돼요. 바로 그 상황에서 이 셀루커스와 결국 프톨레미 왕조가 계속해서 대립하며 싸우다가 나중에는 이제 셀루커스가 이 땅을 차지하게 돼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셀루커스 왕조의 지배권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게 BC 198년부터 165년 동안, 약 30년 동안 프톨레미 왕조로부터 빼앗아서 셀루커스 왕조가 생기게 돼요. 셀루커스라는 군대 장관이 자기의 왕족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다스리게 되면서 이제 팔레스타인은 셀루커스 왕조의 다스림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이 셀루커스 왕조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되게 엄하게 다스렸어요. 그래서 마카비 운동과 하스몬 왕조가 발생되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BC 165년부터 63년까지 약 100년간 제사장 마따디아와 5명의 아들이 중심이 되어서 셀루커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의 탄압에 대항하여 투쟁하게 됩니다. 그들이 워낙 강하게 탄압을 하니까 거기에 투쟁하기 시작하죠. 그랬는데 셋째 아들 유다가 지휘권을 이어받아서 투쟁해서 결국 독립을 이루어냈어요. 그런데 그 셋째 아들 유다의 별명이 마카비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독립을 이루게 되면서 결국 마카비 운동이 되고, 그들이 다시 왕조로 이루게 돼서 독립해서 이루었던 것이 하스몬 왕조라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독립국가인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최초로 본인들이 독립해서 이룬 거, 그것이 무엇이다? 하스몬 왕조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를 이루면서 그들이 이제는 자기 독립국가를 이루게 됐죠. 몇 년간? 약 100년간. 그런데 이것도 다스린 지 얼마 안 돼서 또 빼앗기게 돼요. 그게 누구냐? 어디가 또 쳐들어오게 되냐면, 여기 뒤에 보시면 로마가 있죠. 이 로마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디가 일어났었어요? 그리스가 나타났죠. 그리스랑 페르시아랑 전쟁이었다면 이제는 로마가 다시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어요. 로마가 활약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 로마가 밀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부터 아시아까지, 이집트까지 다 밀고 들어간 거예요. 이제 로마가 다 제패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팔레스타인도 이 로마의 식민지로 다시 돼버렸어요. 로마의 통치를 다시 받게 되었다. 한번 교재 보시면 로마 통치를 받게 된 게 결국 그래서 BC 63년부터 로마의 통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될 때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시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처음 읽으면 로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결국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된 상황이 되었다. 400년 동안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수많은 역사가 있었지만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 나라의 정복을 당하다가 결국은 로마까지 갔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때 이 로마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땅이 너무나 크니까 본인들이 다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본인들의 속국에서 자신의 말에 충성되게 따를 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왕으로 세웠어요. 임시왕이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분봉왕이라고 해요. 분봉왕이라고 해서 그는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나라의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에게 바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하나의 종 역할을 했던 게 분봉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틈타서 에돔 출신인 헤롯이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찾아가게 돼요. 이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라고도 말하고 줄여서는
아구스도라고 말해요. 다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찾아가서 아첨을 통해 분봉왕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고 유대인의 왕 노릇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봉왕으로 헤롯이 등극한 거구나 이제 아시겠죠. 헤롯은 로마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로마인이 아니라 에돔 출신인데 자기가 로마에 충성하겠다고 아첨을 한 거예요. 내가 이 팔레스타인 다스리면서 온갖 세금을 걷어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 테니까 저를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좀 세워주세요라고 충성을 맹세해버렸던 거라고요. 그게 에돔 출신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 에돔 출신과 이 유대 출신들과 사이가 참 안 좋아요. 바로 여기 이 에돔 출신인 헤롯이 결국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진짜 왕이 아니죠? 분봉왕인 거예요. 속국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분봉왕으로서 왕 노릇을 하게 됐고요. 34년간의 통치를 마치고 BC 4년에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이 헤롯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다음 왕권을 누군가 이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어갈 수 없죠. 어떻게 됐냐면 그 아들 중에서 왕권을 이어가게끔 하는데 다시 한번 로마의 황제에게 말해서 그의 왕국은 새 아들에게 분할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 분봉을 넘겨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손에게 넘겨주는데 새 아들이 누구냐?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이라는 이 새 아들에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나눠주게 돼요. 이 팔레스타인이 세 군데로 다시 분열이 돼요. 다시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사람이 3명으로 나눠지게 되죠.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됐어요. 그럼 유대 땅이면 어디냐?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포함한 유대 땅.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 팔레스타인 하나의 지역으로 보면요, 밑에 이 유대 땅이랑 사마리아 쪽, 이쪽을 한 명의 왕이 다스리게 됐다. 헤롯의 아들 중에 한 명,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게 됐다.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다. 한 명은 갈릴리와 베레아 쪽, 이쪽 쪽을 또 다스리게 됐다. 그리고 또 한 명은 헤롯 빌립은 갈릴리 호수의 동부와 북동부에 위치한 속주의 분봉왕이었다. 한 명은 또 이쪽을 다스리게 됐다. 그래서 이것을 3등분으로 나눠서 다스림을 받게 돼요. 그러면 처음 헤롯을 뭐라고 칭하냐면 알아듣기 쉽게 대헤롯이라고 칭하고요. 그 다음은 그냥 헤롯 왕이라고 칭하는데 헤롯은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헤롯 뭐라고 했기 때문에 짧게 말할 때는 그냥 헤롯 왕이라고도 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했을 때 헤롯 왕은 대헤롯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아들 헤롯이었을까요? 그렇죠. 아들 헤롯인 거예요. 근데 아들 헤롯들이 세 군데를 다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동하는 곳마다 다스린 왕은 달랐던 거예요. 유대 땅에 왔을 때는 유다를 다스린 왕이 따로 있고 갈릴리에 갔을 때는 갈릴리를 다스린 왕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헤롯이라고 말하지만 그 다스리는 왕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헤롯 왕조들만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3명의 헤롯 왕조들로 이어지는데 세 아들로 나눠지면 어떤 일이 있냐? 뒷부분에 보면은 그쪽에 헤롯 왕조 정리한 거 혹시 보이시나요? 예, 교과서 뒤쪽으로 9페이지 쪽에 헤롯 왕조 정리. 9쪽에 나오는 거 맞나요? 네. 자, 그러면 그것까지만 하고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신구약 중간사 중에 여기서 이제 헤롯이 다스리는데 헤롯 왕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대헤롯, 그 다음에 헤롯 1, 2, 3이 있죠. 신약 성경이 있는 동안에 다스리는 왕들만 정리해 드린 거예요. 대헤롯은 에돔 사람으로서 헤롯 왕조의 창시자예요.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첨을 통해서 유대 왕이 됐어요. 그리고 가이사르를 기념하는 도시 가이사라를 건설했어요. 또한 유대인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도 힘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BC 20년경에 시작한 성전 건축은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예수님 때 성전 재건하는 거, 건축하는 거 아마 들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AD 64년경에 완성이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늦게 완성됐죠. 그리고 그 후에 6년 만에 다시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결국
6년 만에 다시 파괴가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죠. 1번 헤롯 안티파스예요. 3명의 아들 중에 첫 번째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때 나오는 헤롯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그리고 이 헤롯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기 위해 전처와 이혼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런 부도덕함을 질책하다가 목배임을 당했었죠. 세례 요한이 질책한 그 왕은 헤롯 왕은 바로 안티파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헤롯을 여우라고도 부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죽었던 요한이 살아난 것 아닌가 해서 초조했던 거, 그때 그 왕이 헤롯 안티파스였고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후에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 헤롯에게 신문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갈릴리에 디베라라는 도시를 또 세우기도 했죠. 두 번째 헤롯 아켈라오가 있는데 헤롯 아켈라오는요, 대헤롯이 죽은 후 유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을 분할받게 되었는데요. 요셉과 마리아가 대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유대 땅으로 오려고 했다가 아켈라오를 피해 유대로 가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됐어요. 그때 헤롯 왕을 피했다고 말했는데 그 헤롯 왕이 누구였을까요? 그게 바로 아켈라오였어요. 아켈라오를 피해서 유대로 가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동하게 됐고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매우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정치로 인해서 AD 6년에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대 지역은 로마 총독에게 통치를 받게 됩니다. AD 6년 이후에는 로마 총독이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됐어요. 나중에 신약성경 읽다 보면 총독이라는 말이 나오죠. 로마 총독. 그때가 바로 이런 AD 6년 이후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이 있는데요. 헤롯 빌립은 갈릴리 호수의 동부와 북동쪽에 위치한 숙주의 분봉왕으로서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 또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황제와 자신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를 세우게 됐어요. 나중에 신약 지도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이사라는 황제 이름이고 빌립보는 본인 그때 다스렸던 헤롯 빌립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를 세웠다. 이렇게 3명이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또 됐던 왕이 헤롯 아그리빠라고 1세, 2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돼요.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대헤롯의 손자가 되는데요. 헤로디아의 친남매가 되고 안티파스의 조카가 돼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으로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야고보, 사도 야고보를 처형했던 그 헤롯이 누구였다? 아그리빠 1세였어요. 그리고 결국 충이 먹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또 다스리게 되는데요. 아그리빠 1세의 아들로서 사도행전 26장에 벨리스 총독의 후임 베스도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방문하였다가 바울의 개인 간증을 들은 아그리빠 왕, 그가 바로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이 돼요. 그리고 AD 100년까지 다스리다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계속해서 헤롯이라고 나오지만 그때 시기에 따라 누구라는 것이 구분을 우리는 하시면 돼요. 처음에 그 대헤롯이 계속 있었던 게 아니구나. 대헤롯은 AD 몇 년까지 있었다고요? 대헤롯은 BC 4년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나중에 또 성경 있다 보면 아실 게 역사적으로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돼요. AD로 따지면 AD는 예수님 탄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탄생 이후라고 됐는데 대헤롯은 언제 죽음을 맞이하냐면 BC 4년에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 분명히 대헤롯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대학살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오는 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다스리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4년의 죽음을 맞이하면 AD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면은 BC 4년이면 4년 전에 먼저 데롯이 죽음을 맞이한 거잖아요. 그럼 뭔가 안 맞죠. 이게 뭐가 되냐면 나중에 이 AD라는 걸로서 기원으로 해서 이것을 역사로서 잡는 데 있어서 시간이라는 게 좀 걸렸다고 해요. 이렇게 AD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한 4년 또는 심지어는 한 6년, 그래서 역사 4년에서 7년 정도가 텀이 생겼다고 봐요. 그래서 이 텀이 생겼기 때문에 원래는 AD로서 이렇게 달력으로 나온 것은, 연도로 나온 것은 한 몇 년의 시간이 흘러서 나왔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력 기원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차이가 몇 년 있다. 그리고 역사적 좀 연구하신 분은 그걸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몇 세에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말해요? 그렇죠. 30에 시작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고 십자가를 지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30에 시작해서 31, 32, 33, 33이 돼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3에 죽음 맞이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AD 몇 년이 되는 거예요? AD 33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가고 AD 한 4년, 5년 정도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28년이나 뭐 29년 정도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따지기를 좋아하는 그걸 보는 거예요. 아니 왜 AD 33년이 돼야 되는데 AD 28년 정도로 왜 더 줄어들었냐? 그 이유가 뭐냐? 라고 이제 궁금해서 물어본 분들이 있죠. 그것은 아까 이거를 보시면 돼요. AD를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서력으로 세워지기까지 시간이라는 것이 걸렸다. 그래서 그것이 47년 정도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래 돌아가신 날은 AD 33년보다 더 앞에 돌아가신 거다. 그런데 이렇게 서력으로 표기했을 때는, 연도로 표기했을 때는 이것이 뒤에 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로 세워지게 되는 거다. 그 차이점이 조금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C 4년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헤롯이 죽음을 맞이한 것도 AD가 더 뒤에 가서 책정된 거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까지 공생애 활동을 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고 AD가 어떻게 나온지만 아시면 되고,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이니까 조금 더 팁으로 알려드리면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데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AD 33년이라고 적지 아니하고 몇 년간 땡겨서 AD 몇 년이라고 적혀진 것을 여러분 볼 수도 있을 거다. 그럼 봤을 때 여러분은 왜 이러지? 라고 혼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앞에 땡겨서 예수님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28이나 27에 그럼 돌아가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는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신구약 중간사 또 두 번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